이 시간에는 계약 해제의 효과를 보겠습니다. 해제 효과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모니터를 보겠습니다. 계약 해제 효과는 자, 빨간 글씨를 먼저 보세요. 처음으로 소급해서 없어진다. 그리고 원상회복, 손해배상 의무가 따라붙습니다. 즉 해제 효과는 크게 계약시로 소급해서 즉 처음부터 없어진다는 거, 두 번째 원상회복, 세 번째 손해배상 재무가 따라 붙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해제 효과는 소급적 소멸, 그리고 원상회복, 손해배상인데 특히 3번의 손해배상은 모든 해제의 경우에 다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파란 글씨 약정해제, 합의해제, 해약금 해제의 경우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약정해제, 합의해제, 해약금 해제의 경우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되지 아니하고 주로 손해배상은 어디서 문제된다고요? 법정 해제에서 문제됩니다. 자, 계약 해제 효과 크게 세 가지. 처음부터 소급하여 없어진다. 두 번째 원상회복, 세 번째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된다는 거 아주 중요하고요. 자, 해제 소급표. 해제가 되면 물건이 처음으로 당연히 복귀하느냐 또는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학설이 나눠져 있습니다. 해제로 물건의 당연 복귀 여부에 대해서 파란 글씨가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를 보지 마시고 밑에를 보세요. 물권의 효과설, 해제가 되면 소유권이 원래의 소유자에게로 당연 복귀하고 물권행위의 유인설이 기초하고 있습니다. 해제의 효과에 대한 물권의 효과설은 민법 548조 1항, 즉 여기 있죠. 해제 의사 표시는 제3자 권리 하지 못한다. 그것을 특별규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3자를 보호를 위한 특별규정으로 보기 때는 거. 근데 해제의 소급표와 제3자 보호에 있어서 해제 의사 표시는 제3자 권리 하지 못하는데 이 제3자에 대해서 누가 제3자냐가 문제됩니다. 기록 보시면 해제 의사 있기 이전에 이미 새로운 이해관계를 갖고 있던 자, 최근에 나온 판례로서 해제 의사 있은 후에 그 해제에 기한 말소 등기가 있기 이전에 법률관계를 맺은 선의 제3자는 보호된다는 거. 이 제3자에 대해서 우리가 허위 표시에서 제3자 인정 여부가 문제되듯이 제3자가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시험에 잘 출제되고 그리고 중요한 판례배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자에 해당하는 자와 해당하지 않는 자가 있는데 몇 가지만 읽어두시면 됩니다. 첫 번째, 해당하는 자는 매매계약 해제 전에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매수하여 이전 등기나 또는 가등기 받은 자. 두 번째, 대항요건 갖춘 임차인, 아직 안 매웠습니다만 대항요건은 인도와 주민등록이죠. 세 번째,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된 계약의 목적물을 감리한 자. 이런 사람들은 제3자에 해당하고, 해당하지 않는 자는 해제 이전에 해제로 인하여 소멸하는 계약성의 채권을 양수한 자, 그리고 토지를 매도하였다가 대금을 받지 못하여 매매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그 토지 위에 신축 건물의 매수인, 그리고 얼마 전에 배웠습니다마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 수익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거. 마지막으로 미등기 무허 건물 매매에 대한 매매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그 매수인으로부터 무허 건물을 다시 매수하고 무허가 건물대장의 소유자로 등재된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거. 좀 까다롭습니다만은 주로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것을 제가 모았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위에 세 가지, 밑에 네 가지. 위에 세 가지는 제3자로서 보호되고 밑에 네 가지는 보호되지 않는다는 거. 이런 것은 자꾸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모두 다 대법원 판례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다시 말해서 3심제를 모두 거쳐서 최종 판결이기 때문에 1심, 2심, 3심 판결이 같은 경우도 있지만 1심,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바뀐 경우이기 때문에 즉 의견이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견해가 대법원 판결이기 때문에 꼭 판결은 암기하셔야 합니다. 자, 원상회복.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제의 경우는 첫 번째 소급해서 없어진다. 두 번째 원상회복. 세 번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된다고 했는데요. 원상회복은 부당이득에 관한 745의 특칙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상회복 의미 뜻이 부당이득의 특징이다. 특히 원상회복은 해제를 하는 사람이나 해제를 당하는 상대방이나 모두 의무가 있고 두 의무는 모두 다 동시행하게 있습니다. 이것이 다 판례이죠. 그래서 해제를 한 자도 또는 해제를 당한 자도 모두 다가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는 거. 반환 범위는 선악을 불문하고 받은 것부 전부다. 원상회복은
처음부터 끝까지 싹 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제 원이 있다는 것을 모르든 알든 해제를 하고 또는 해제를 당한 사람은 선악을 불문하고 받은 것부 전부를 원래의 상태로 돌려줄 의무가 있고요. 그리고 반환 범위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원물 반환 원칙. 원물 반환이 어렵다 그러면 가격 반환인데 어디서 많이 들은 소리 같죠? 우리가 물건 보수 배운 적이 있죠. 공일 분할 보시면 현물 반환 원칙 안 되면 대금 분할 했잖아요. 항상 그래서 물건이 먼저고 돈은 답니다. 안 해질 때는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냐 이렇게 의심이 돼요. 그래서 원물을 돌려주는 원칙이고 원물 반환이 어렵다 그런 경우는 가격 반환인데 원물 반환 같은 경우는요. 이익이 현존 여부를 묻지 않고 받은 것부 전부입니다. 전부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돌려줘라. 그것이 바로 원상회복이고요. 그리고 금전의 경우는 돈을 받은 경우는 받은 날로부터 계산해서 이자를 지급하라. 즉 이자 계산은 받은 날로부터 계산하고 이자는 연 오픈인데 아침에 7시에 받았건 밤 11시에 받았건 하루 계산해서 이자를 계산해야 되고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이자는 연 오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 가격 반환은 원물이 채무자의 귀책 사유로 멸실 훼손되어서 원물을 반할 수 없다. 그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가격 반환을 인정합니다. 자, 원칙은 원물 반환, 예외가 가격 반환. 공일 분할과 비슷하죠. 공일 분할 언제든지 분할 청구할 수 있고 물론 5년 내 분할 금비 특약 가능하죠. 공일 분할에서도 현물 반환 원칙, 예외적으로 대금 즉 경매 분할 인정되듯이 해제의 경우도 원물 반환 원칙, 원물 반환 어려운 경우는 가격 반환 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비교적 중요한 파트에 속합니다. 자, 판례를 보시겠습니다. 판례가 굉장히 많죠. 중요한 판례만 제가 모아봤습니다. 계약 해제 효과로 발생하는 원상회복은 부당이익 등에 관한 특별 규정이다. 따라서 이익의 현존 여부 또는 선악 불문하고 받은 것부 전부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물 반환 원칙 그리고 예외가 가격 반환이라고 했는데 그 해제 효과로서 원상회복은 부당이익에 관한 특별 규정이기 때문에 자, 이익 현존 여부 선악 불문하고 받은 것부 전부이고요. 이번 판례도 잘 나오는데 이번 판례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만은 중고자동차를 샀다. 그런데 그 중고자동차가 침수된 줄 모르고 샀다. 그걸 나중에 해제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예컨대 중고자동차 매매가 해제된 경우는요. 양도 목적물, 중고자동차가 양수인 매수인에 의하여 사용됨으로 인하여 감가 내지 소모, 감가라는 것은 가격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런 요인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훼손이 아니라면 자연 소모분 상당액은 원상회복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중고자동차를 사서 3달 동안 끌고 다니다가 알고 봤더니 침수 자동차더라. 그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제할 때 자 3개월 정도 끌고 다닌 그런 자연 소모분 정도는 원상회복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런 판례가 되겠고요. 그리고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이행배상 원칙입니다. 민법은 모든 손해배상은 이행이 원칙이죠. 그러나 이행이보다 금액이 적은 실례액을 배상하는 것도 인정하겠다. 즉 이행이 더 크기 때문에 그보다 작은 금액을 청구하는 것도 인정하겠다. 그런 뜻이죠. 자, 이행이 만약에 1,000만 원이라면 실례액이 900만 원이다. 그러면 1,000만 원까지 청구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 금액이 적은 900만 원 청구한다. 인정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런 얘기 되겠습니다. 즉 이행이익이 실례액보다 같거나 크다. 그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3번 판례는 그런 뜻이 되겠고요. 4번 소위 제기로서 계약을 해제합니다. 소위 제기로서 계약을 해제하고 나중에 그 소를 취하하였다 하더라도 해제권 행사 효과는 번복되지 않는다는 거. 왜냐하면 해제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그대로 효력이 발생된다. 즉 소송을 제기하면서 해제권을 행사했다. 나중에 소송을 취한다 하더라도 해제권 행사 효과는 번복되지 않는다. 즉 소급해서 소멸되고 원상회복 손해배상 의무는 그대로 발생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해제와 손해배상 굉장히 많이 틀리는 질문에 해당하고요. 계약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 영역이 없다. 그 말은 계약을 해제한 자는 손해배상도 동시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런 뜻이 되겠는데요.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 자, 시험에 이렇게 나오면 맞는지 틀린지 보세요. 계약을 해제한 자가 원상회복 의무를 다한 경우는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이 지지 않는다. 맞나 틀리나요? 틀렸습니다. 손해배상과 원상회복은 별개의 것으로서 병존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해제해서 원상회복 의무를 다했다 하더라도 별도의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 즉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은 병존할 수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손해배상은 이행배상의 원칙이고요. 그리고 손해배상에 예정이 있다면 그런 특약은 유예하고요.
손해배상액의 산정 시기는 이행기, 물건을 넘겨줄 때가 아니라 계약 해제 시를 기준한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시기는 해제 시다. 그리고 해제 효과는 이미 배웠습니다만은 원상회복인데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은 서로 간에 동시행관계에 있다는 것도 중요하죠. 우리가 동시행변권에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해제권 소멸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해제권이 발생된 후에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다했다. 원금이자 손해를 모두 배상하면 해제권이 소멸되겠고요. 즉 해제권은 행사될 때까지는 해제 효과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해제권이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해제권자가 해제권을 행사하기 전까지는 원금이자 손해를 모두 배상해서 해제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는 거. 10년 지나면 소멸되고요. 또 포기할 수도 있고 실효. 물론 해제권은 10년 지나면 행사하지 못하지만 10년이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기 뜻이 오랫동안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신의칙상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것은 그냥 조리, 신의칙에 따라서 판단하면 되겠고요. 존속기간 경과 및 상대방의 직원인데 기간이 정해졌다 그러면 그 기간이 지나면 해제권 소멸되고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면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제권 행사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버텨준 다음에 해제권 소멸되고요. 특히 이번에 해제권자의 목적물의 멸실 훼손 반환 불능 이런 경우는 해제권이 소멸되고 이것은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인정되지 않듯이 잘못 있는 자는 즉 해제의 원인을 발생시킨 사람 해제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그리고 해제권자가 여럿이 있다. 그중 한 사람이 소멸되면 나머지 모두 소멸. 그걸 뭐라고 했죠? 해제권의 불가분성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잘 보면 이제 색칠한 경우 많지 않죠? 그런 것은 덜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위 표시가 되어 있고요. 판례가 3개 나와 있네요. 아주 중요합니다. 법정해제의 경우, 법정해제는 언제 하는 경우죠? 채무불이행. 이미 배웠습니다만은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이런 법정해제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받은 돈을 돌릴 때는 아까 배웠죠? 그러니까 받은 때로부터 이자를 부과하라. 받은 날이죠? 이 길이 아니라 그랬고요. 받은 날로부터 연 5푼의 이자를 부과하라. 이것은 일종의 부당이득 반환의 성질이다. 즉 이행지체율이라는 손해배상 책임이 아니라는 거. 즉 이자의 반환 의무는 부당이득 반환의 성질이 있지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지는 것은 아니다. 굉장히 중요한 판례가 되었고요. 그리고 매도인의 매매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이적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는데 그 이행불능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매수인이다. 그런 경우는 매수인은 해지할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유책 배우자, 바람핀 남편은 본부인에게 이윤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잘못 있는 매수인은 이 경우는 이행불능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다면 해제권 행사할 수 없다. 그렇게 뜻이 되었고요. 계약 해제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일방에 의한 계약 해제 의사 표시로서 해제 효과가 발생되는데 각 당사자는 해제 효과에 구속되기 때문에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당해 계약이 상대방의 해제로 소멸되었다라면서 이행을 거절할 수 있어. 이거 무슨 소리냐고 질문하면 많고요. 자, 갑을 간의 매매가 이루어지고 한쪽 당사자가 위반했습니다. 그러면 상대 당사자가 해제할 수 있는데 상대방 당사자가 해제해놓고 위반한 놈에게 이행하라 그러면 위반한 당사자는 내가 위반했지만 해제는 당신이 했으므로 해제권 행사 효과를 주장해서 계약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그로 인한 배상 책임은 따로 지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계약 해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 보세요. 해제는 여러 가지 내용으로 쓰이고 있고 용어도 다 다릅니다. 하나하나 용어 다르기 때문에 잘 보시기 바라고요. 해제는 일단 합의 해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해제하는 계약이죠. 여기는 원만한 합의가 전제되는 계약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손해배상과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물론 해제의 기본 효과로서 소급하고 원상회복 의무는 있고요. 여기는 계약이지만 얘는 단독행위죠. 단독행위로서 해제의 경우는 약정해제, 법정해제, 그리고 해약금 해제 등이 있는데 약정해제는 특약하는 거이죠. 이런 경우 해제하자라고 그런 해제 사유가 발생되면 해제하는 것입니다. 자, 계약 해제는 소급의 원상회복 의무는 있다. 그러나 약정 사유 발생이 누구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손해배상 책임은 발생되지 아니하나 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자를 붙여서 돌려줘야 된다는 거. 흔한 것이 법정해제고 해제의 기본이죠. 보통 해제하면 법정해제를 말하고 채무불이행. 이거 뭐가 있습니까?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등등. 자, 소급하고 원상회복, 손해배상, 이자 발생.
중요한 것으로서 다음에 배웁니다만은 해약금 해제, 언제 중도금 지급 전에 하는 거,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 매도인은 계약금 2배 돌려주고 매수인을 포기한 거이죠. 이 해약금 해제도 굉장히 중요한데 해약금 해제는 굉장히 쿨한 제도입니다. 매매 계약 체결로 계약금만 지급되고 중도금 지급 전에 매도인은 계약금 2배 돌려주고 매수인 포기하고 거기서 끝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많이 굉장히 쿨한 제도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소급하지만 그러나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제 기본 효과로서 이자는 줘야 되고 굉장히 복잡하죠.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실 때는 이렇게 자 소급표가 있다, 원상회복, 손해배상 X, 이자 X 이런 식으로 보시고 나서 자 소급 이렇게 색칠한 대로 색칠한 대로 이렇게 한번 보시고 해제는 모두 소급한다. 원상회복 그러나 해약금 해제는 원상회복 의무 없고요. 합의해제는 원만한 합의가 전제되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약정해제도 마찬가지고 법정해제는 해야 되고 그러나 해약금 해제는 필요 없고요. 특히 이자의 경우는 합의해제만 이자 지급이 없고 남은 있죠. 그래서 이 해제 세 가지는 소급한다 또는 원상회복, 손해배상, 이자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내용을 잘 보시면 시험에서 한 문제 정도는 맞추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